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 리뷰를 전하는 정보맹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12세대 인텔 CPU의 가장 최상위급이죠, 인텔 i9 12900K를 가지고서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인텔 CPU ASUS 공식 유통사 인텔겐 컴퍼니를 통해서 지원받아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렛츠 고! 자, 오늘은 인텔의 12세대 CPU가 나오는 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인텔 12세대 중에 가장 높은 급이죠, i9이라고 되어 있는 이 CPU입니다. 일단 패키지 자체가 남들과는 다르게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 반도체 웨이퍼를 담은 듯한 확실히 하이엔드 제품에 맞는 패키지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패키지를 열어보게 되면 멋진데? 이렇게 패키지가 들어있고요. 여러분들이 쇼츠에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살포시 돌려서 열어주면 안에 인텔 CPU가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 인텔의 i9 12900K라는 CPU인데요. 그러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2900K 12세대 CPU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세대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인텔이 빅코어만을 고집하진 않고요, 빅 리틀 코어의 구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성능을 필요하는 건 빅코어에, 그 다음에 운영체제 같은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리틀코어에 넣는 방식,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게임은 빅코어, 운영체제 리틀코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면서 좀 더 효율성을 올리고 성능을 올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켓 부분도 LGA 1700으로 소켓이 변경이 되었고요, DDR5 메모리를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DDR4는 안녕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1.5배 더 높은 클럭의 메모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는 DDR5 메모리 수급 자체가 저희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아직까지 수급이 좋지 않은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DDR4 보드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DDR4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드명 맨 뒤에 D4가 붙거나 DDR4로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탑재될 인텔 i9 12900K의 재원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요, 기본 빅코어 8코어에 그 다음에 리틀코어 8코어로 총 16코어 24스레드의 CPU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2배였는데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그리고 10나노 공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본 클럭은 3.2기가 클럭부터 터보부스트 2.0인 경우에는 5.2기가, 터보부스트 3.0인 경우에는 5.3GHz까지 나오는 굉장히 클럭 폭의 차이가 큰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3 캐시 메모리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30메가로 늘어난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TDP는 PL1 기준으로는 기존과 똑같은 125W이고 PL2 기준으로는 기존보다는 조금 낮아진 228W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탑재될 보드, 아까 DDR5 메모리를 지원하는 CPU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DDR4 보드에 탑재를 하면 안 되겠죠? 오늘 연결될 보드를 소개해보자면요, 바로 ASUS의 ROG 막시무스 에이펙스 모델입니다. 굉장히 패키지부터가 끝내주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이 제품인데요. 메인보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CPU를 장착해 두었지만 LGA 1700 소켓으로 변경된, 가로는 똑같지만 세로가 더 길어진 이런 CPU 소켓을 적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부분들 많고, 간단하게 보면은 전원부가 엄청나게 튼튼한 걸 알 수가 있죠. 방열판이 이렇게 많다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24페이지의 리얼 페이지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부, 측면부 뿐만 아니라 이 하단부까지 모스펫 위치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VMe 소켓도 굉장히 많이 위치한 걸 볼 수가 있고요. PCI 5.0을 지원하기 때문에 PCI 5.0 슬롯이 무려 2개나 지원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PCI NVMe 슬롯도 5.0이 지원된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PCI 5.0을 이용해서 NVMe 자체를 그래픽카드 슬롯처럼 사용할 수 있는 번들, 액세서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램 소켓이 3개로 되어 있는데 2개만 메모리 슬롯이고 하나는 또 NVMe를 램 슬롯처럼 바꿔주는 변환 부분이 안에 들어있어서 DIMM M.2 키트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공하는 또 안정성이 높은
고급 메인보드죠. Z690 에이펙스와 함께 연결했을 때 어느 성능 나오는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배틀그라운드부터 성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보다 낮은 i7과는 어떤 차이가 어느 정도 더 좋아지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12700K와 비교한 부분을 한번 볼 건데요. 12700K의 평균 프레임이 173에서 186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1% 로우 프레임이 125에서 127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반해서 12900K는 187에서 191프레임, 1% 로우 프레임도 135에서 145프레임의 굉장히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평균 프레임은 3에서 8%, 그 다음에 1% 로우 프레임은 8에서 14% 정도 12700K보다는 12900K가 더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온도 자체는 거의 비슷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콜 오브 듀티 워존에서 12900K의 프레임을 보게 되면요, 평균 프레임은 168에서 172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1% 로우 프레임은 122에서 127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온도는 53에서 57도 정도로 보여주면서 굉장히 또 높은 프레임 수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게 워존에서 이렇게 상옵션을 넣고 이 정도가 나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CPU 자체를 전체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프레임을 충분하게 뽑아내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버워치를 저희가 진행했는데요. 오버워치는 150%의 4배수로 진행했을 때 12900K의 평균 프레임이 241에서 252프레임, 그 다음에 1% 로우 프레임은 170에서 188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CPU를 더 조금 쓰는 만큼 낮은 온도인 46에서 52도 정도의 온도를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콜 오브 듀티 워존, 그 다음에 오버워치만 보더라도 12700K 대비해서는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9.5%까지 성능이 차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1% 로우 프레임도 2.5%에서 9% 정도 12700K i7 대비해서 i9이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벤치마크 기준으로 한번 12900K의 성능은 어떤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900K의 멀티코어는 정말 제가 보지 못한 점수를 이렇게 볼 줄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6000점대의 멀티코어 점수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싱글코어 점수만 보더라도 1860점대에 달하는 거의 1900점대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여주면서 12700K 대비해서 싱글코어는 비슷하지만 멀티코어가 18% 정도 더 높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픽카드까지 측정하는 3D마크의 파이어 스트라이크 타임 스파이도 과연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을까요?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는 피직스 점수가 14.5%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컴바인 점수 같은 경우에는 64.9%나 12900K가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점은 13.4%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다이렉트 12 기반 타임 스파이로 가게 되면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CPU 점수는 6.5% 정도 12900K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총점 같은 경우에는 1%가 채 차이 나지 않는 이런 격차를 보여주면서 12900K가 높긴 높지만 그래도 12700K와는 차이가 없었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나오는 이 그래프 부분이 12700K 대비해서는 12900K가 더 많이 깊이 떨어지는 부분이 보여요. 이 부분이 조금 점수 차이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작업으로 넘어갔을 때도 똑같은지 봐야겠죠. 바로 압축 프로그램 반디집을 통해서 테스트 해보니까 12700K가 4분 23초의 압축 시간을 보여주고 있을 때 12900K는 4분 16초로 약 3% 정도 단축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인코딩 부분, 프리미어 프로로 인코딩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인코딩 시간 자체는 4% 정도 단축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토록 인코딩 부분에서는 CPU를 많이 쓰지 않는 부분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살짝 비교한 12700K와 봤을 때는 B코어 개수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를 코어의 수가 조금 차이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압축이나 인코딩 이런 큰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게임들 부분에서도 차이가 좀 적었던 게임에서는 B코어 위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고,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처럼 보였던 곳에서는 멀티코어인 리를코어가 같이 개입이 많이 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나머지 i7 12700K와 12900K의 차이는 클럭과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리를코어 이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i9을 선택할 것인지 i7을 선택할 것인지 이거는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하이엔드급의 명성은 있는데 가격이 얼마에 나올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12900K와 에이펙스 보드를 결합했을 때 전원부 온도도 43도, 그 다음에 칩셋부 온도도 40도 수준으로 굉장히 준수한 부분을 알 수가 있었고요. 2열 수냉 쿨러를 장착하고 오버클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온도 자체도 게임을 플레이할 때 50도에서 60도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풀로로 돌아가는 프라임 95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경우에는 3열 수냉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만큼 11900K보다 더 낮은 PL2의 TDP 온도까지 TDP 수준을 보여주는 12900K의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요. 내장 그래픽만으로도 확실히 증가되었다, 이런 부분에 거기다 1.5배 늘어난 램의 DDR5 메모리 클럭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내장 그래픽으로도 롤이나 오버워치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에이펙스 보드에는 이렇게 모니터 출력 포트가 USB 부분밖에 들어있지 않은 관계로 다음 내용에서는 12900K로 여러분들 내장 그래픽 게임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능 메인보드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역대급으로 보지 못했던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12900K,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11세대는 징검다리를 뛰어넘기 위한 발돋움 정도였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버시에는 더 성능 향상이 일어나고 또 램오버도 했을 때도 더 기본적으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겠지만 오늘의 테스트는 기본 오버클럭 하지 않은 상태로 테스트하면서 비교를 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적화 부분이 아까의 그래프가 떨어진 부분에서 아무래도 정식 출시된 CPU가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메인보드 스펙이나 상세 페이지 그리고 드라이버까지 공식적으로 사이트에 올라가 있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적화가 좀 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 오늘의 12900K인데요. 그래도 최적화가 빠진 상태에서 이 정도면 인텔 이번에 진짜 칼 갈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금액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금액은 어떨지 같이 기다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들 그 에이수스 보드랑 인텔 CPU를 사용한다면, 인텔겐 컴퍼니 제품을 사용한다면 AS가 한 번에 되니까 혹시나 문제 생기더라도 조금 더 편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해주세요.